중에 또 한 사건이 터졌죠. 바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입니다. 이 와중에 터진 이 전쟁 통해서 과연 모든 서방과 나토까지도 우크라이나 편을 드는 입장에서 유일하게 나토 회원국인 투르키예가 중립의 입장에 지금 서고 있다는 거예요.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는 입장에서 지금 이 서방의 러시아 제재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. 이것도 굉장한 파격적인 행보 아니겠어요? 이 에르도안은 나토와 척을 질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국의 이익인 러시아를 등질 이유도 없다. 이게 이제 이 에르도안의 입장이고요. 예.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지난해 이 핀란드와 스웨덴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빨리 나토에 가입을 해가지고 좀 안보를 좀 강화해야겠다는 그런 사태가 있었을 때 나토 회원국인 투르키예가 유일하게 반대를 합니다. 가입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미국이 깜짝 놀라서 너 왜 그러냐? 왜 가입 안 하느냐? 나도 좀 받을 게 있어야지 가입을 하지 해서 드디어 어떤 얘기를 약속을 듣냐면 스웨덴이 그동안 쿠르드인들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했거든요. 근데 투르키에서는 그것이 늘 불만이었어요. İsveç'te en son yapılanlar ve 30 tane teröristi istedik. Vermeyiz dediler. Siz teröristleri bize vermeyeceksiniz. Ama bizden kalkıp NATO üyeliğini isteyeceksiniz. 사실은 찬성을 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서 바로 에르도안의 고도의 외교술이 나오는 거예요. 뭐죠? 내가 그러면 나토 가입을 허용할 테니까 쿠르드족 지원 중단을 서명하라. 양해 각서를 받아내기에 이릅니다. 이 일은 전형적인 에르도안의 실리적인 외교의 승리다.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도 보고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앞으로 짧게 5년,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길게는 10년까지를 투르키예를 이제 통치할 에르도안이잖아요. 네. 현재와 같은 노선을 계속 과연 고수할 것인가? 아니면 또 이 고수한 것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?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지진까지. 네, 진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기는 하네요. 네, 어깨가 무거워요. 사실 그리고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균형 외교, 어떻게 보면 양쪽의 밀당 외교를 하는데 좋은 말로 하면 밀당 외교도 이 유럽이나 미국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거 너무 얘 튀는 거 아니야? 요즘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? 요런 스탠스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? 맞습니다. 우선 이 미국은 사실상 이제 나토의 수장이잖아요.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투르키예를 내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? 왜냐하면 러시아와 더 밀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뭐든지 해야 될 지금 상황이에요. 또 유럽도 투르키예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. 투르키예 없는 이 유럽은 오히려 큰 손해라고 보는 것이죠.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와야 되는데 지금 투르키예에 머물러 있는 수많은 난민들이 있어요. 수많은 난민. 거의 1,000만에 가까운 난민이 현재 투르키예에 머물러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난민들의 수가 사실은 결정적으로 터키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된 것이죠. 이런 것을 다 이 바리케이트처럼 막고 있는 투르키예가 이 유럽으로서는 굉장히 고맙기도 하고 또 국경을 열어가지고 풀어주면 어떻게 나라는 위험도 있기 때문에 투르키예를 잘 다스려야 되는 위치에 지금 EU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투르키예 어떻게 보면 좀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. 네. 이번에 에르도안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이 지금 경제까지 영향을 주는 난민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
난민 돌려보내겠다. 맞습니다. 네. 에르도안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국민과의 약속을 이제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사실 돌려보내겠다고 하는 것은 좀 오버된 얘기고요. 돌아갈 수 있는 환경에 접한 사람들은 순서적으로 다 보내겠다는 얘기예요. 이번 얘기는. 그러면 쌤 혹시 터키가 지금 보면 나토 쪽도 뭐 가입 뭐 시키냐 안 시키냐 들었다 놨다 할 수 있고 러시아랑도 뭐 아까 뭐 그 배 지나가고 이런 것 때문에도 러시아랑도 좀 들었다 놨다 할 수 있고 그러면은 혹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좀 이렇게 중재를 좀 한다던가 이럴까 이러지 마 뭐 이런 거 좀 하고 뭐 그런 거 좀 혹시 가능합니까?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요. 지금도 제가 에르도안에게 직접 그 전화를 통해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네, 물어보신 줄 알았습니다, 잠시. 에르도안도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되고요. 조만간 제 생각에는 이렇게만 나간다면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어느 쪽에도 속하진 않지만 중재에서 빨리 전쟁이 끝나게끔 하는 역할을 이 에르도안이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주 강하다는 거죠. 예. 근데 약간 이 밀당 외교 이거를 그냥 아이스크림 외교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이스크림을. 터키 아이스크림을 사서 먹으려면 항상 줄려다가 뺏었다가 놀렸다가 못 잡겠지. 사람을 이렇게 막 조바심나게 만들거든요. 국제적으로 스웨덴 못 잡겠지. 러시아 잡아봐자 못 잡겠지. 이러면 큰일 날 것 같은데. 그런데 이 에르도안의 이제 이 모든 행보가 궁극적으로는 이것으로 나가고 있다. 이것이 바로 뭐냐면 범투르크주의입니다. 범투르크주의. 자, 범투르크주의가 뭘까요? 범투르크주의라는 것은 이 투르키예라는 이름이 결국은 투르크라는 이름에서 나왔잖아요. 그래서 한마디로 이 투르크인들이 중심이 돼서 세계를 이끌자, 우리가 리더십이 되자, 투르크인들이여 다 모여라. 투르크메니스탄, 아제르바이잔, 우즈베키스탄, 카자흐스탄 모든 게 다 투르크인들이잖아요. 이 사람들이 이 투르키예와 하나의 연맹 정권을 연합 정권을 맺는다면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등장할 것은 사실은 시간 문제라 생각이 되어지고요. 그러면서 에르도안은 여기에서 자기가 오스만 제국을 이어서 37번째 술탄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얘기할 정도로 투르키예의 이 영광을 또 오스만의 영광을 한번 되찾겠다고 나선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그에 따른 행보도 이제 차근히 이제 밟고 있는데요. 2006년도에 완공된 BTC 송유관이라는 게 있어요. BTC 송유관. BTC? 이 지도상에 보시면 아제르바이잔의 바쿠의 B, 그다음에 조지아에 있는 수도인 트리빌리시의 T, 그리고 터키에 있는 제이한의 C. 지금 바쿠에서 나오는 그 석유가 예전에는 이제 배를 타고 유조선 같은 걸 통해서 공급을 했잖아요. 근데 이제 이 투르키예까지 오는 이 송유관을 통해서 더 쉽고 안전하고 빠르게 유럽 나라나 또 세계로 나를 수 있는 그 송유관인 거죠. 그래서 뭐 투르키예가 얻는 이 이득이 경제적인 이득이 상당히 막대하다는 거죠. 관리를 해야 되고 인력을 배치해야 되고 하는 이 모든 비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경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었고요. 요때 러시아가 선점을 못한 것 때문에 상당히 큰 손해를 봤습니다. 왜요? 왜냐하면 자기네 나라 쪽으로 좀 가기를 원했는데 송유관이 자기를 싹 비껴가고 저렇게 세 나라만 통과해서 갔다는 것이 투르키예는 뭐 어마어마한 큰 이득이었지만 러시아로서는 상당히 아쉬운 그런 그 사건이기도 했죠. 자, 이렇듯 계속적으로 경제 교류를 지금 이어가고 있거든요. 그런 거를 봐도 어느 하나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실리 외교의 대가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. 실제로 뭐 이집트라든지 사우디 같은 중동 나라와도 또 이란이나 이런 나라와도 계속적으로 경제 교류를 끊임없이 이어나가는 것으로 에르도안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. 또 하나 또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. 세계적인 자원이 투르키에만 7, 80%가 매장돼 있어요. 혹시 반도체 이거 좀 제가 말씀드려도 될지 이렇게 메인 입으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주식 사야 관련주 지금 메모 들어갑니다. 어마어마한 자원이 지금 투르키에만 몰려 있는데 네. 바로 차세대를 이끌어갈 가장 유망한 자원입니다. 배터리. 어떤 이수지 씨 정답은 인적 자원입니다. 어떻게 저렇게 똥땅치 같은 질문을
예, 자 뭘까요? 답변이라는 어떤 소리신가요? 자원일까요? 자원 이름을 얘기하시면 됩니다. 배터리 들어가는 거나 뭐 이런 거 뭐 히토류 막 이런 거. 맞습니다. 어. 맞습니다. 맞지? 붕소예요. 붕소. 붕소. 붕소 들어간다. 자, 이 붕소가 차세대 사원으로 앞으로는요 세계를 지배할 거예요. 석유만큼이나 앞으로 이 붕소 없이는 못 사는 시대가 이제 됩니다. 차세대 사원으로. 근데 이 붕소가 투르키의 중앙고원에만 전 세계 매장량의 7, 80%. 자, 그래서 앞으로 자, 우리나라 지금 회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가 지금 이 붕소 채굴권을 위해서 투르키예와 계약 협정을 지금 맺고 있어요. 아마도 이 붕소 때문에 투르키예는 앞으로 세계적인 그런 국가가 될 것은 뻔합니다. 네. 이야, 대단하네. 대단하다. 쌤, 범투르크주의 뭐 이런 게 오스만의 영광을 또 해서 막 과거의 영광을 그대로 갖고 오자 내가 술탄이다 이런 모습에서 좋긴 한데 사실 저거를 이루려면은 이 저 튀르키예인들이 다 힘을 모아서 또 내부 결속이 돼서 한 번에 치고 나가야 될까 말까한 그 정도의 사이즈로 보이거든요. 그렇습니다. 지금 투르키예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통해서 선출됐다고는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자그마치 30년이라고 하는 이 장기 집권의 리스크는요 분명히 존재하는 거거든요. 사실 에르도안은 권위적인 리더십, 또 잇따른 부패, 언론 탄압 이런 그 수많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문제를 노출해 왔거든요. e deve essere anche pronto a collaborare, a cooperare, più che collaborare, a cooperare per assicurare gli interessi del proprio paese. 그럼에도 에르도안의 이 강한 대외 노선은 일반 국민들에게 자존심을 세워주는 측면이 있었습니다. 앞으로도 에르도안은 아마도 러시아와 중동 또 중앙아시아를 신경 쓰는 외교 노선으로 이어갈 것은 뻔한 일입니다. 또 에르도안의 이런 그 투르키예가 블록화되는 세계 질서 가운데 어떻게 이 캐스팅 포트, 이 키를 가진 에르도안의 행보가 앞으로 주목이 되는 그런 시간을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속상한 것은 사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부의 수반들도 유럽 순방을 하랴 뭐 중동 순방을 하면서 투르키예를 살짝 비껴간 일이 많았어요. 그러나 오늘 이 전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 것은 투르키예는 더 이상 우리가 지나쳐야 될 나라가 아니다. 이제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나라다라는 것으로 저는 결론을 사실은 맺고 싶고요.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지정학적으로나 또 국제 외교적으로나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면 저로서도 다행이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